금리 인하는 우리에게 축복이었는가?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죠. 금리 인하는 왜 하는 거예요? 효과는? 자, 저는 교과서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가계소비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맞죠? 또 저거 외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금리를 인하시키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죠.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게 되면 기분이 좋아서 돈을 어떻게 된다? 많이 쓴다. 이런 논리가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예외적인 건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원화 가치는 뭐가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당연히 한국 돈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되니까 상대적으로 수출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땐 첫 번째 가계와 기업의 소비를 갖다 진작시키고, 그죠? 가계의 소비 진작, 기업의 투자 진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로 나온다? 자산 효과에 의한 소비 증가. 그리고 세 번째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럼 부작용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죠. 금리가 인하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고, 세 번째 뭐가 돼요?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죠. 자,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이것이 얻는 베네핏이라면 이건 뭐가 돼요?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정책 당국은 금리를 인하할 때 어느 게 더 크다는 확신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요. 자, 그럼 그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면 실제로 그랬냐 안 했느냐를 평가해야 되죠. 그러지 못했다면 그 정책 당국자는 책임지고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가봅니다. 어느 게 더 컸었는지. 자, 저렇게 돼서 증가한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왔지만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통화승수, 본원통화분의 M2. 그죠? 근데 통화승수가 2000년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엄청 뭐하고 있죠? 떨어졌죠? 이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본원통화를 찍어봤자 시중에 통화량이 는다, 안 는다? 그죠?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데도 해댔죠. 금리 인하를 했더니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소비자 지출이 늘어난 게 아니죠. 오히려 뭐만 증가했습니까? 대출만 증가했죠. 우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금리 인하해서 우리 집 소비를 늘렸다. 여기 한 분이라도 손 들어봐 주십시오. 2019년 한국은행 금리 인하, 1% 금리 인하로 인하여 우리 집 소비를 늘렸다. 나와보세요,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뭐는 더 받으셨어요? 대출. 제가 이따 그 연관고리를 설명드릴게요. 모든 국민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단 그게 장기 투자고 간접 투자일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금리 인상과 증세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가요. 트럼프 집권의 비밀 중 하나가 뭐예요?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때렸죠. 그죠? 그리고 연방은행장을 협박해서 금리를 낮추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대호황이 이루어졌죠. 트럼프의 보이지 않는 지지자가 누구겠어요? 주식 투자가요. 자, 카타르가 어떻게 돌아와요? 금리 인하 시켰죠?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가격이 열나 올라가죠. 도저히 집을 못 사겠다고 판단하는 우리 김모 씨, 잽싸게 주식시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식을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는 원래 대단히 진보적인 친구였어요. 근데 선거날 딱 보니까 평등을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는 공약이 나옵니다. 증세해야 된다. 금리도 올려야 된다. 맞는 말인 줄 알지만 당장 내 주식 잔고가 위태롭죠. 보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금리를 인하시켰더니 너무 재밌죠?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김청년 주식 투자에 나섭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수화돼서 선거에 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대요. 그죠? 그럼 이젠 완화된 대출 규제를 틈타서 마지막 열차에 오르기 위해서 대출을 더 땡겨서 부동산까지 샀어요. 이제는 나는 뭐가 돼요? 강남의 투표자와 완전히 일치되는 투표 행위를 보이게 되는 젊은 가난한 청년이 돼요. 그러면 진보 진영에서 뭐라 그래요? 왜 가난한 청년이 부자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보면 지네가 만들어 놓고. 소름 돋죠, 여러분? 그 카테고리를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눈물이 다 날라 그러네. 여러분 보실까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산 효과로 소비가 증가한다는데 한국은행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그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주택 보유 소비 탄력성 0.0이다. 저 말하면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게 0.02밖에 안 된다. 탄력성 개념. 오늘은 경제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게 뭐냐면 주택 자산 가치가 20% 증가 시 주택 보유 가격 소비 비율은 0.4% 증가한다. 자, 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세 번째 설명을 해놨죠. 계산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거니까. 뭐 주택이 여러분 사는 주택이 5억짜리가 6억 됐잖아요. 그럼 슬퍼요, 기뻐요, 일단. 네. 그래서 소비를 무려 2만 원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산 효과가 제일 적은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 자, 그래서 다른 나라 소비 탄력성보다 한참 떨어지죠. 미국이 커요, 저게. 아시겠지만 미국 애들이 그게 저기 큽니다. 소비 성향이 워낙 높으니까. 두 번째, 더 이거 보시면 여러분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슬퍼질 텐데. 무주택자 주택 가격 상승 시 소비 탄력성은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까? 집 있으세요? 오케이. 야씨. 야씨.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집값이 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늘려야 돼요? 집 살려면 저축을 늘려야죠. 근데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주식과 부동산에 다 때려 박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안 사 먹죠. 간단하잖아요. 그래도 품위 있게 스타벅스 커피를 먹다가 드디어 뭐예요? 친구가 먹다 남긴 커피 믹스를 타 먹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알겠지. 그 여러분, 우리는 금리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고 그냥 금리는 다 투자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옆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옆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게 금리 인하했을 때 저 대책들을 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주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천연층 무주택자 주택가격 상승 시 소비 탄력성은 마이너스 0.448이에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20% 오르면 소비는 마이너스 9%, 친구가 10% 돈이 줄어요. 청년 지옥 만드는 거예요, 저게. 20% 오르면 우리 정부 통계로도 작년에 9% 올랐잖아요. 미국 12% 오르고 주택가격. 근데 그건 통계고 실제로 한 20% 올랐죠. 20%, 더 올랐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이 지금 소비를 10% 줄인 거예요. 데이트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안 만나요. 그러면 결혼을 못 하고요. 출산율은 더 낮아져요. 오만 얘기로. 저것도 보세요. 노령층 무주택자 주택도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인하됐을 때 자산 효과는 얼마 없어요. 오히려 젊은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역자산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저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로 수출 회복한다? 여러분, 우리 금리 인하가 하는데 금리 인하면 환율이 하락했어요? 아니요. 금리 인하인데 환율은 더 올랐었죠, 저때. 그런데도 수출이 잘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한 2019년에 이루어졌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저는 100%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민간 소비, 기업 소비 증가 없었어요. 자산 효과 극히 미약하고 오히려 역자산 효과가 더 컸고요. 수출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있죠. 물가도 앞으로는 만만치 않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2008년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2008년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돈을 풀면 물가가 안 오르진다는 보장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거 하나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금리를 인하해도 물가가 안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졌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2020년에 금리를 내리기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저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일관성 없었어요. 수요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100% 이내에서.
책임을 왜 안 지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가계부채의 증가의 원인은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외에 여러 원인이 있어. 여러 원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도대체 저 여러 원인은 뭘까요?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주택 가격 가계 대출 규제 완화. 규제 계속 강화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라는 게 우리는 몸에 붙어서 금리 인하 항상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금리 인상이 좋다 인하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떨 때는 인상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인하가 필요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 금융위기 터져서 이런 급속도의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빈부격차만 심화되는 걸 보여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게 이거예요. 저 차이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도 정부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저런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전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보는데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죠. 시중금리는 어때요? 막 올라가고 있는데 피부로 좀 느끼시죠? 시중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런데 정부가 기준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다 추론은 할 수 있겠지만 전 관심도 없고.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꾸로 시장금리를 하락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시장금리는 시중은행에서 가게나 기업한테 빌려주는 금리예요. 그래서 그 금리는 뭐 하는데? 내리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그럼 이거 지금 경제가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금리가 막 내리고 있으니까 시중금리 내리면 나쁜 거죠. 그죠?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무슨 금리를 올려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반대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 왜? 시중은 어려운데 정부가 돈을 안 풀었죠. 그럼 경기가 더 좋아지겠어요? 완전 어려워지겠어요? 그렇죠. 완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보셔야 돼요. 원리는 뭐냐? 저게 돈 시장이에요. 돈의 가격은 금리죠. 돈의 거래량은 통화량이에요. 자금 시장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수요자고요. 자금 시장에서 공급하는 건 돈 빌려주는 은행이에요. 정리되셨죠? 간단합니다. 경기가 나빠졌다라는 거는 돈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경기가 나빠요.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들이 적어졌죠. 예, 경제가 어려운데 여러분 기업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착각하시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서 돈 빌리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건 여러분 실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부분의 가게나 기업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를 위축하죠. 맞죠? 그럼 소비를 위축한다는 얘기는 돈 빌릴 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맞죠? 돈 빌리는 수요가 줄죠.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졌죠? 시중의 통화량은 뭐 했겠어요?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됐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뭐 한 거예요? 기준금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저렇게 어려운데도 올렸어요. 그러면은 자, 금리를 올렸죠.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금리를 올리니까 그 얘기 뭐가 됐어요?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그래요? 안 빌리려고 그래요? 안 빌리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돈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그럼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그래요. 그래서 공급은 저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떨어져야 될 금리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렸죠. 그죠? 그럼 시장이 왜곡이 발생된 거예요. 그럼 그 시장 왜곡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보세요. 저 M1은 통화량이 줄어든 거예요. 저 통화량이 줄어든 건 뭐였느냐. 경기 침체로 자연스럽게 대출을 못 받거나 안 받은 가계와 기업이에요. 그죠? 저게 못 받았으면 그게 구조조정이에요. understand? 이해되시겠잖아요. 못 받으면 그게 구조조정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받으면 이제 경기 침체가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저거에서 이제 T2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죠? M2로 가면 더 줄어들죠? 저 더 줄어든 건 뭐가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줄은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은 가계와 기업이 발생해서 파산하죠. 그러면 저것도 정부 정책이 잘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그 거꾸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예를 든 건 뭐였어요? 시중금리가 인하하는데 기준금리를 오히려 올린 거죠.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떨 확률이 높아요? 시중금리는 올라가는데 한국은행이 삐쩍삐쩍삐쩍하고, 오케이? 금리를 제대로 안 올리고 기준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그럼 우린 좋을 것 같잖아요. 주식 투자 주가도 부양되고.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수화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렇죠. 당연히 영향이 있죠. 이거 똑같아요. 보세요. 이번에 시중금리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죠.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잖아요. 미국이 지금 GDP 10%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케이? 세계 경제가 4.7% 예상했는데 6% 나온대잖아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가 돼요? 경기가 과열되죠. 선생님 말대로 좀비 기업이 우르르 쏟아지게 돼요.